네, 안녕하세요. 민법 입문 강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잠시만요. 네, 민법의 입문 강의 복습. 네, 이거는 복습이죠. 복습 두 번째 영상인데, 어, 저번 시간에는 교재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고, 이제 교재를 보면서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미리 적어 왔습니다. 네, 전체 목차를 한번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편의상 세 번째 과목 민법이고요. 파트 1에는 민법 총칙이 나옵니다. 네, 내려보면 파트 2에서는 물권법이 나오고 파트 3에서는 채권법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올려서 파트 1에 이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파트 1의 챕터를 보면은 파트 1은 민법 총칙인데 챕터 1에서는 민법 서론이 나오고요. 챕터 2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나옵니다. 챕터 3에서는 그 권리의 주체, 챕터 4에서는 권리의 객체, 챕터 5에서는 법률 행위가 나오고요. 챕터 6번에서는 의사표시, 7번 법률행위의 대리, 8번에는 무효와 취소, 9번에는 조건과 기한, 10번에는 기간, 11번이 오타가 났네요. 11번은 소멸시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물권법의 챕터를 보면은 물권법의 총론과 이거 이상한 오타가 나. 총론 강론 이렇게 나오고요. 채권법의 챕터를 보면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네 번째가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다섯 번째 채권의 소멸, 챕터 6에서는 채권법 강론, 챕터 7에서는 부당이득과 불법 행위가 나옵니다. 네. 네. 파트와 챕터까지 봤고요. 이제 그 이상 상세 목차는 강의 진도가 나간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현재 강의 저번 시간까지는 파트 1 민법 총칙에서 챕터 1 민법 서론 했었고요. 이제 챕터 2까지 나갔는데 챕터 2는 권리와 의무였고 챕터 2 권리와 의무 안에 이제 첫 번째 법률 관계, 두 번째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 세 번째 이제 권리의 종류가 나오는데 권리의 종류에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저번에 강의 진도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준물권부터 이제 내용까지 살짝 입문 강의니까 대략적인 내용 저는 직접 강의를 들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2차 가공이 된 지식을 이제 접하실 수가 있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 저처럼 학원 강의를 현장 강의나 아니면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으니까 저처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했었던 강의하고 교재가 따로 놀고
강의도 어디서 구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했고, 교재도 이번에 받아보니까 입문 교재하고 기본 교재하고 내용 구성도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공인중개사 내가 시험 준비했을 때는 핵심 요약집인가 그거를 교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달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공부 방법이 이게 올바른 공부 방법은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 이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건 이제 입문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이제 제 학습에 도움이 되려고 이제 복습하는 부분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런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세 번째 과목 민법의 파트 1 민법 총칙의 챕터 2번 권리와 의무 중에서 세 번째 권리의 종류 중에 네 번째 준 물건부터 이제 복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준 물건이란 현재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과 같이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준 물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5번 인격권. 인격권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성명 이런 거와 같이 출생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인격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다. 자익권입니다. 공익권은 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에게 부여된 권리고요. 예를 들면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이 있네요. 자익권은 사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다. 예를 들면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시설물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권이 있는데,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물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경권 등이 있습니다. 네, 좀 내려야겠네요. 네, 그 다음 청구권인데,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며 상대권, 대인권으로서 성질도 갖는다. 청구권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 물권, 친족권, 상속권 등 일정한 지위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살짝 개념이 좀 어려워지는데 형성권이 있습니다. 형성권의 의의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가 형성권이다. 형성권의 발생 원인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있고,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실제 법적 성질은 형성권인 것도 있습니다. 예시만 보면은 권리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바로 생기는 형성권에는
해제 및 해지권이 있고 취소권, 상계권, 동의권, 수인권,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 상속 포기권이 있네요.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 친생 부인권, 그러니까 부인한다 그런 거죠. 얘는 내 친자가 아니다 그런 거겠죠. 혼인 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이혼할 때 이혼권, 입양 취소권 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명칭은 청구권인데 법적 성질은 형성권인 거.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구성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등이 있다. 그 다음에 10번째, 항변권이 있습니다. 항변권에 의해 특정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의 종류, 영기적, 일시적 항변권, 그리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영기적, 일시적 항변권에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이 있다. 영구적 항변권에는 상속인의 한정 승인 항변권 등이 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권리와 의무, 네 번째, 권리의 경합과 충돌을 보겠습니다. 네, 권리의 경합과 충돌에서 권리 경합과 법규 경합이 있고요. 권리의 충돌이 나옵니다. 권리 경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 개 발생하지만 그중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얻으면 그 외에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를 권리 경합이라고 한다.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인 갑이 임차 건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한 때 임대인 을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해설을 보면은 임차인 갑이 임차 건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한 때 임대인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는 나머지 다른 하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법규 경합이란 무엇인가? 법조 경합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여러 개 존재하지만 하나의 법규정이 다른 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죠. 민법과 상법이 있을 때 특정 상법의 법규가 민법보다 우선하는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어떤 아저씨가 갑이 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강도 을을 체포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갑이 병의 식당 직기와 기물을 파손하여 3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병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네, 식당 주인이죠. 네, 갑은 경찰이었고 을은 범인이었고 병은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와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등이 경합을 하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병, 식당 주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민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중복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하, 음악이 멈췄구나. 음악이. 네, 권리 경합과 법규 경합에 대해서 봤고요. 권리의 충돌을 보면은 권리의 충돌이란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의 중첩이라고도 한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5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거기서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이 먼저 나오네요. 법조문을 보면은 제2조 신의 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고요. 네. 1번이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 가로치고 신의칙, 경험칙, 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법조문에서도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경험칙, 조리. 의 일정한 법률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신뢰를 배반하지 않고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 내가 이익을 받았으면 상대방도 이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서원 강사님 말씀도 그렇고. 네, 적용 범위를 보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타, 민사특별법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공법,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사회법에도 두루두루 적용된다. 책을 들고 있었더니 팔이 아파가지고 마이크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여기 목차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은 이제 권리 창설적 기능이 있고 권리 변경적 기능이 있고 권리 소멸적 기능이 있습니다. 권리 창설적 기능은 부수적 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부수적 주의 의무란 급부 제공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하는 적절한 배려와 주의 의무를 말한다. 내용은 주된 급부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호 의무, 고지 의무, 설명 의무가 있다. 권리 변경적 기능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인 사정 변경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적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 소멸적 기능은 권리자가 권리 불행사의 믿음을 상대방에게 준 경우에 새삼스럽게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면 생뚱맞죠. 신의 측의 반함으로 권리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이제 신의 측의 파생 원칙도 있는데요. 네, 아직 권리 남용 금지 전입니다. 신의 측의 파생 원칙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고 실효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당시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서 당초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과 공평의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실효의 원칙, 가로치고 모순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 사람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그런 정당한 신뢰가 있는데 새삼스럽게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의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그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효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이제 나왔는데, 실효의 원칙은 청구권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한 원칙입니다. 주로 소유권의 행사, 형성권의 행사, 고용관계에서 해고, 무효, 확인소송, 항소권, 이런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인지청구권, 이런 거와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엄마나 아빠가 갑자기 자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이제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나타나고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인지청구권을 청구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 배신감이 들지만 법적으로는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형식적이지 않아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다음에 금반원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 이거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이고, 현행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 행위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외형상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의 민법 서론 다음에 권리와 의무 중에서 쭉 보다가 권리의 종류 중에 이제 준물권, 인격권, 사원권,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짚어봤고요. 권리의 경합과 충돌,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까지 가볍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권리의 주체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권리의 주체. 목차를 보면 이제 서론 위로 좀 올리고요. 권리의 주체는 서론, 행위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법인 이렇게 나오고요. 권리의 주체 서론에서는 민법상 권리의 주체가 있고 민법상 능력의 구별이 나오네요.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자연인 그리고 법인,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아주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연인하고 법인. 그래서 민법상 능력의 구별이라는 것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이게 네 가지가 있고요.
권리 능력부터 보면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네, 법조문을 보면은 제3조에 권리 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건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34조를 보면은 법인의 권리 능력이 있는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건 법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인하고 법인 딱 두 가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민법은 권리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획일적, 추상적인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을 보면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한다. 이제 뭐 자연인도 해당하겠고, 법인도 법인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고문 변호사나 뭐 변호사를 통해서. 자, 의사능력의 판단 기준. 의사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네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네, 일단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하는데, 민법에서 단순히 능력이라고 할 경우, 민법에서 나오는 단순한 능력은 방금 말한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 능력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불법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 그거를 이제 책임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론 다음에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행위 능력이 그만큼 개념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행위 능력에는 행위 능력의 의의가 있고요. 제한 능력자 제도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 제도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목차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로 시작하는 피특정 후견인도 있네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행위 능력의 의의를 보면은, 행위 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하게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만 19세에 달한 성년자에게 획일적으로 행위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제도에는 이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민법상 19세로 성년이 되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이거는 제 158조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피성년
성년 후견 계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이어야 하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년 후견 계시의 청구권자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발음이 무척 힘드네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한정 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자, 이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 한정 후견 개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희성령 후견인하고 차이점은, 희성령 후견인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였고, 한정 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자. 약간 차이가 있네요. 이게 더 좁은 범위인 것 같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한정 후견 개시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 감독인,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년 후견 개시하고 한정 후견 개시의 청구권자는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피특정 후견인이 따로 돼 있고요. 네, 법조문을 읽어보면은 특정 후견의 심판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한다. 2.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이게 다른 면이네요. 앞에 PP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안 나왔었고요. 여기 피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 특정 후견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따라서 피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권, 동의권을 가지지 못한다. 예, 후견인에 대한 얘기죠. 피특정 후견인, 그 후견인의 후견을 받는 본인은 이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네, 행위 능력 다음에 이제 주소를 보겠습니다. 주소는 간단하네요. 주소는 18조에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9조에는 거소가 나오는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본다라고 써놓은 걸 보면 간주한다.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20조의 거소. 국내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주소라는 것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법률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 주소 다음에 이제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나오고 실종 선고 제도가 나오네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 법조문을 읽어보면 제 22조인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1. 동네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 관리인을 따로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1항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재자라는 것은 동네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부재자의 인정 여부.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의 하나며 법인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실종 선고와는 달리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의 청구권자는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며 반드시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선고 제도가 나오는데요. 실종 선고는 이제 제27조 실종의 선고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2항 전지에 임한 자, 전쟁터에 간 사람 말하는 거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에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 1항에서는 5년이었는데 2항의 경우에 해당하면 1년간으로 약간 다르게 됩니다. 실종 선고 제도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가정법원이 선고를 통하여 그 자연인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 서론, 행위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여기까지 봤었고요. 이제 다음으로 법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인의 의,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해서 발음이 잘 안 돼요.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된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한다.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된 사람의 단체다.
법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법인격이 부여된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 또는 재산의 집단이다. 네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로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면서 설립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 말 그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요. 비법인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대표적으로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종중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법인의 대표기관. 법인이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밑줄 쫙. 민법상 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인 이사와 사원총회, 임의기관인 감사가 있으나 재단법인에는 성질상 사원총회가 존재할 수 없다. 사원이 없으므로. 법인의 대표기관 첫 번째, 이사. 이사는 가로치고 모든 법인의 필수적 상설기관. 법조문 제57조에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행 규정이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사는 자연인의 하나며 자연인만 될 수 있으며 자격상실 내지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이거는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 43조 1항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 63조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대표기관이다. 이 경우 법인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다네요.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법인의 대표기관 지금 보고 있죠. 법인의 대표기관 네 번째, 직무대행자. 제 60조의 2번 조항인데, 직무대행자의 권한 1항을 보면은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이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 항을 보면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사의 직무대행자란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또는 직무집행이 부적당하여 법원이 선임한 한시적 대표기관을 말한다. 법인의 대표기관 또 있네요. 청산인. 청산인이란 법인의 해산 등기 후에 법인 소멸 절차를 진행하는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을 말한다.
다음에 사실상 대표자가 있네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를 사실상 대표자라고 하며, 판례상으로는 사실상 대표자도 대표기관으로 인정은 한다. 네,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법인의 감독기관.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7번째 사원총회. 대단히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강조를 하신 건데,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왠지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의결기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 법조문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항. 2항의 청구가 있었는데 그 후에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소집할 수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이고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입니다. 임의로 두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챕터 3이 권리의 주체였고, 이제 챕터 4를 보겠습니다. 챕터 4는 권리의 객체가 나오네요. 권리의 객체는 권리 객체 일반이 있고 물건이 있고, 세 번째로 부동산과 동산이 나오고, 네 번째 주물과 종물, 다섯 번째 원물과 과실이 나옵니다. 네, 내용을 가볍게 보면은, 자, 4장 권리의 객체에서 첫 번째 권리의 객체 일반을 보면, 권리의 객체란 권리의 대상이며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고 하네요. 권리의 객체에 대한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 민법은 물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물건의 종류를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나누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학문상 구별에 의한 것으로 일단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물건 제 98조를 보면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그러니까 영어로 일렉트릭이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 말한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 가능한 것, 그런 자연력을 말한다. 세 번째 부동산과 동산이 나오고요. 민법 제 99조를 보면 부동산 동산이 나오는데, 이랑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네, 심플하네요.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다.
네, 권리의 객체 네 번째,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 민법 제100조에는 주물과 종물, 이랑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주물과 종물이네요. 이양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네, 더 읽어보면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그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커다란 배가 있겠죠. 그리고 배에는 노가 있는데 배가 주물이고 노는 종물이 됩니다. 그리고 앰프하고 스피커, TV하고 리모컨, 자물쇠와 열쇠, 시계와 시계추, 이런 식으로 주물과 종물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의 객체 이제 다섯 번째, 원물과 과실이 나오는데 별표가 씌어 있네요.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네, 법조문은 이제 101조하고 102조인데 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랑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숙지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이양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102조 과실의 취득 이랑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는 이를 숙지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이양 법정과실은 숙지할 권리의 존속 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네, 설명을 보면은 과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원물이라고 하고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고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숙지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예를 들면 물건의 대차 관계에서 여기도 대차가 나오네요. 차변과 대변. 하여튼 물건의 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 대가인 차임, 토지 사용료, 금전 소비 대차에서 발생하는 약정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4장이 권리의 객체였고 이제 5장이 법률행위가 나오는데요. 네, 법률행위 이제 강의 진도가 법률행위도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간단히 보고 이번 입문 강의 복습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이 이제 법률행위고요. 법률행위에는 이제 의의가 있고 원인이 있고 종류가 있고 네 번째 잘못 적어놨나? 이제 법률행위에 의의가 있고 권리 변동의 원인이 있고 법률 사실의 종류가 있고 법률 행위의 종류가 있고 순서대로 보면 법률 행위의 의의를 보면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처음에는 용어가 좀 어렵죠. 이러한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률 요건으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 법률 규정과는 구별이 된다. 네, 일단 당장은 뭐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의 의의를 받고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그리고 법률 요건이 나오죠. 법률 요건까지 이제 강의 진도가 나갔던 거고요. 법률 사실에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률 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로 구성이 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라는 거죠.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건이 없으면 효과도 없다. 법률 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지만 이에 하나는 것은 아니며 준 법률 행위가 있고 불법 행위가 있는데 부당이득도 있고 사무관리 이런 거는 좀 확장 개념이라고 봐야겠네요. 법률 행위 자체는 좀 좁은 개념이고 좀 넓게 보면은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여기까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법률 요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구별. 이거 뭐 예시를 들어갔겠네요. 청약은 팔겠다, 승낙은 사겠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인에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매매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의무하고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며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기본 심화 이제 문제풀이 단계까지 가면 이런 개념은 이제 확실하게 단단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법률 요건이 갖춰짐으로써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법률 사실, 개개의 그 법률 사실에 대해서 종류가 나오는데 용태, 외부적 용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강의 진도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 복습 영상에서는 미리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고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민법의 이제 복습 영상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법률 행위를 지나서 의사표시, 법률 행위의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채권법 이런 식으로 강의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의 입문 강의 중에서 복습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그 복습은 세 번째 과목 민법이었는데 파트 1의 민법 총칙, 그 중에서 민법 서론 지나서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이제 권리의 종류에는 이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준물권, 여기부터 이제 강의 진도가 나갔던 거고요. 이 영상에서 이제 세부 목차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경합과 충돌도 나왔었고 신의성실이라는 것도 나왔고
나중에 이제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행위 능력도 나왔고, 주소, 부재와 실종, 법인, 법인에는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표기관, 감사, 사원총회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권리의 객체를 보니까 권리의 객체 민법 규정도 있고, 물건, 뭐 부동산, 동산, 유물종물, 원물, 과실 이렇게 나오고요.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법률 행위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사실이 있었고 법률 요건이 있었다. 다음 강의 진도에서는 이제 법률 사실의 종류, 법률 행위의 종류부터 나올 것이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민법 입문 강의 복습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이거 전에 올렸던 영상이 회계 이론 영상인데, 회계 이론 반의 반 정도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1시간이 약간 넘더라. 그로서는 참 의외였는데, 그만큼 입문서에 적혀진 내용들이 많았다, 읽을 거리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